소녀는 학교 버스에서 집까지 몇 미터만 걸어갔는데 그녀는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그녀의 실종은 빠르게 도시 전체의 관심을 끌었고 조사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새로운 세부 사항들이 계속해서 밝혀졌다. 수년에 걸쳐 수사관들은 엄청난 노력과 지치지 않는 헌신으로 신비로운 사건의 순서를 해독하여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다. 안지 구즈만은 1984년 2월 18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나기 전에 가족을 떠났고 그녀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녀가 1살 때 그녀의 어머니는 안지에게 진짜 아버지가 된 로널드와 결혼했고 곧 아들이 태어났다. 안지는 항상 의붓아버지와 남동생과 잘 지냈으며 평화를 사랑하는 아이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가족은 세인트루이스의 조용한 주거 지역에 살았으며 모든 사람들이 이웃을 돌봤다. 9살이 된 안지는 1993년에 집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지역 초등학교 4학년에 다녔다. 그녀는 집 근처에 정류장이 있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고 친절한 이웃들은 아이들이 집에 돌아올 때 항상 아이들을 지켜봤다. 이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지역 전통이었다. 11월 18일, 안지는 평소와 같이 학교에 갔고 오후 3시에 집에 돌아올 예정이었다. 그녀는 학교 버스에 탑승하여 이웃 아이들과 함께 정류장에 도착했고 그 후 그들은 함께 집으로 걸어갔다. 다른 모든 아이들이 집에 들어간 후 안지는 혼자 남았고 집까지는 몇 분만 더 걸어가면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고 안지는 집에 오지 않았다. 버스가 아이들을 내려주고 약 30분이 지난 후 부모들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보통 안지는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잠시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지연이 비정상적으로 길었다. 안지의 어머니와 의붓아버지는 정류장에서 집까지의 경로를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소녀가 함께 도착하여 집으로 향했다고 확인한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했다. 부모들은 점점 더 걱정했다. 그들은 보통 아이들을 지켜보던 이웃들에게 연락했지만 이번에는 여성들이 바빠서 특이한 점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도로를 따라 집이 있는 다른 부모들도 안지가 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가족과 친구들은 경로를 따라 지역을 철저히 수색하기 시작했다. 어두워지자 부모들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수사관들은 즉시 수색에 합류했다. 추운 날씨를 고려할 때 안지가 혼자 갔을 가능성은 낮았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고려했는데 불과 10일 전 인근 지역에서 다른 소녀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다행히 좋은 결말을 맺었지만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2022년 3월 말, 한 젊은 여성이 학교 버스에서 내린 직후 낯선 사람이 그녀를 납치하려고 시도했다.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납치해서 탈출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법집행기관이 이 사건과 안지라는 소녀의 실종 사이에 가능한 연결고리를 고려하게 했다. 그녀를 찾는 과정에서 경찰견이 동원되었고 그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흔적을 발견하여 흔적이 갑자기 끝나는 지점까지 따라갔는데 이는 안지가 채 태워져 멀리 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색 첫날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헬리콥터를 사용하여 주변 지역을 확인했음에도 소녀의 위치에 대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지역 언론에 연락했고 실종자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이날 하루만 300건 이상의 전화가 걸려와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20명 이상의 추가 경찰관이 필요했다. 수사는 안지의 의붓아버지에게도 확대되었는데 그는 어떤 관련도 부인하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검사도 받겠다고 제안했다.
소녀와 연락을 유지하지 않고 멀리서 관찰되던 친부의 행동도 경찰의 관심을 끌었고, 이는 조사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 진행 중인 수사 맥락에서 그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경찰은 3월에 한 주민이 파란색 세단을 타고 천천히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이 목격된 후 안지의 실종에 대한 조사 노력을 강화했다. 이 사람은 실종 10일 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목격되었다. 사건 전날 알리바이가 있다는 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FBI와 지역 당국은 그의 몽타주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수천 장의 전단지 배포와 전국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를 식별하지 못했다. 이는 대중의 관심과 많은 제보를 불러일으켰지만 경찰을 해결책에 더 가깝게 하지는 못했다. 안지혜 선생님은 그녀가 실종되기 직전에 삼촌과 함께하는 자연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증가한 대중의 관심은 안지의 집 전화를 통해 자신의 환상을 공유하기 시작한 영매들을 끌어들였다. 그중 한 명은 그녀가 살아있으며 집에서 40km 떨어진 국립공원에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더 구체적인 단서에 집중하며 이러한 진술을 무시했다.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안지의 위치에 대한 정보에 $10,000의 보상금이 걸렸고, 이는 더 많은 제보로 이어졌다. 그녀가 언급했던 소위 여행에 대해 그녀의 부모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은 이상했다. 안지는 그녀를 데려간 누군가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되었다. 그녀가 실종된 지 9일 후 한 사냥꾼이 국립공원의 숲에서 불안한 발견을 하고 즉시 경찰에 알렸다. 현장에서 임시 은신처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 옆에는 젊은 여성의 이름이 적힌 노트북을 포함한 개인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이 사건은 상당한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안지는 그녀의 복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고 그녀의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하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또한 젊은 여성이 최근에 은신처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를 발견했다. 은신처 물건에 있는 지문은 사건이 곧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다. 발견된 물건들의 상태로 인해 전문가들은 안지가 발견되기 직전까지 은신처에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2022년 3월 말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른 유사한 사례들과 실종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후 경찰은 한 주택에서 발견된 것 이후 조사에 대한 노력을 2배로 늘렸다. 도시 주민들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아이들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조사가 시작된 지 며칠 후 대중의 우려가 커졌다. 10월 초 케이시라는 소녀가 첫 번째 실종 신고 장소에서 16km 떨어진 도시에서 사라졌다. 케이시는 집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러 갔지만 그곳에 도착하지 못했다. 10일 후 케이시는 세인트루이스에서 발견되었다. 그녀는 분홍색 커튼으로 덮여 있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불분명했다. 단서를 찾기 위한 집중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사건과 도시의 다른 사건들 사이의 연결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같은 달에 경찰은 케이시가 사라지기 며칠 전에 다른 젊은 여성을 괴롭히려고 시도한 사람을 체포했다. 처음에는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되었지만 상황의 차이점으로 인해 범죄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었다. 2022년 3월 말 37세의 게리라는 남자는 비즈니스를 위해 세인트루이스를 자주 방문했다. 두 실종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그를 가능한 용의자로 고려했지만 그는 사건 당시 도시에 없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가 계속되면서 게리가 다른 4명의 사람들에게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는 결국 그가 5년 구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다음 해 2월 경찰은 새로운 발견을 했다. 그들은 케이시의 유해를 발견했다. 근처에서 차량 흔적이 발견되었고, 전문가들은 나중에 이를 렌탈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픽업 트럭과 연결시켰다. 수사관들은 픽업 트럭이 발견된 지역의 주민들을 질문하기 시작했다. 한 여성은 이웃집 근처에서 그런 차량을 봤다고 보고했다. 실종 후 약 일주일 후
경찰은 이 집을 방문했다. 그곳에 살던 여성은 파트너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들 중 누구도 그런 픽업 트럭을 렌트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고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수색 중 지하실에서 K씨와 연관된 흔적과 사건과 관련된 물건들을 발견했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남동생이 픽업 트럭을 렌트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는 체포되었다. 처음에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강력한 증거가 제시된 후 남자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다. 그는 K씨가 자발적으로 그에게 왔다고 설명했는데 그의 조카를 산책에 초대하기 위해서였다. 집에서 그는 지하실로 내려가자고 제안했고 거기서 그는 유튜브에서 말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시도했지만 그녀가 소리를 질렀다. 생긴 혼란 속에서 그는 실수로 그녀를 밀었고 그녀는 불행하게 넘어졌으며 그 후 그는 그녀를 시트로 덮었다. 토마스는 일하러 갔고 돌아왔을 때 그의 누이가 지하실에서 우려스러운 것을 봤다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세부 사항을 알고 싶지 않다며 모든 것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시에서 실종된 소녀를 집중적으로 찾고 있었고 토마스는 그녀를 운반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녀는 일주일 동안 지하실에 머물렀다. 상황이 진정되자마자 그는 트럭을 렌트하여 그녀를 세인트루이스로 운반하고 그곳에 남겨두었다. 결국 남자는 가능한 가장 엄격한 형벌을 받았지만 몇 년 후 구금 중 질병으로 사망했다. 안지 사건에서 그는 모든 죄를 부인했고 수사관들은 범죄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수사는 몇 개월 동안 정체되었다. 경찰은 여전히 제보를 받았지만 그 수는 줄어들고 있었다. 안지 살해 사건 몇 년 후 금전적 보상 제한 기간이 만료되면서 수사관들은 공공 지원의 감소를 우려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전환이 있었다. 지역 사업가가 안지 사건에 대한 정보에 대한 보상으로 $25만 기부했는데 이는 당시 가장 중요한 금액 중 하나였다. 그리고 실제로 수사관들은 더 많은 정보를 받기 시작했다. 2001년까지 모든 단서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지만 교도소에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오면서 상황이 갑자기 변했다. 재소자 코리 폭스는 자신이 안지 9주 만의 실종을 포함한 1년의 실종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관들은 즉시 세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그에게 출발했다. 폭스는 자신과 공범이 안지를 버려진 건물로 유인하여 거기에 숨었다고 주장했다. 원래 범인들은 몸값을 요구할 계획이었지만 나중에 발견될 것을 두려워하여 모든 흔적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일어난 모든 일을 세부 사항까지 묘사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에는 모순이 있었다. 예를 들어 폭스는 플라스틱 바인더를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금속 바인더가 사용되었다. 물리적으로 저지를 수 없었던 다른 범죄에 대한 그의 자백은 더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 경찰은 그가 뉴스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2002년 여름 세인트루이스의 다른 지역에서 젊은 여성이 사라지면서 사건은 다시 주목을 받았다. 처음에는 같은 범인이 활동 중이라고 가정되었지만 곧 다른 범죄자였으며 같은 날 체포되었다는 것이 밝혀져 여러 해가 지난 후 2007년에 수사관들은 오래된 사건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서류를 검토하면서 그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발견 장소 근처에 로저 마틴의 차가 있었다. 로저는 사냥을 왔다고 주장했지만 그에 맞는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새 수사팀은 이 남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 그의 과거를 확인한 후 로저가 이전에 불법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게다가 로저는 발견 몇 년 전에 발견 장소 근처에서 불쾌한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당시 경찰은 그를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았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사관들은 로저를 9시간 동안의 신문에 초대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로부터 자백이나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신문 후 그들은 그의 지문을 이전에 발견된 것과 비교했지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로저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사건 당시 직장에 있었다고 확신했지만 경찰은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의 죄를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계속해서 그를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의 가능한 용의자로 보았다. 조사가 오랫동안 정체된 후 세인트루이스 행정당국은 2018년에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이 어려운 사건을 다시 다루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수사관들은 1993년부터 수집된 모든 증거를 자세히 조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술 발전은 돌파구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 세 가지 중요한 증거는 수갑, 접착 테이프, 그리고 NG의 입에 넣어졌던 의류 조각이었다. 전문가들은 이전에도 범인의 유전적 흔적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증거를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수갑에 집중했지만 철저한 조사 결과 그것의 모든 표면이 피해자의 혈흔으로 뒤덮여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이 증거에서 DNA를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빠르게 사라졌다. 그 다음 팀은 접착 테이프를 조사했지만 증거 상자를 열었을 때 테이프가 세월이 지나면서 완전히 분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 증거는 속옷이었다. 팀원들은 모두 이 증거가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범인이 이 증거와 직접 접촉했을 가능성이 컸지만 오랜 시간 피해자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든 흔적이 사라졌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최신 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천의 모든 밀리미터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마침내 분석을 위한 충분한 크기의 미세한 DNA 조각을 발견했고 이는 이 사건에 대한 돌파구를 제공했다. 전문가들은 발견된 DNA가 남성의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즉시 FBI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다. 종종 범죄자들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운이 따랐다. 드랙. 즉시 일치하는 인물이 발견되었다. 그는 얼 콕스, 28세로 2003년에 수감되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이전까지 NG 사건과 연관되지 않았지만 범죄 전력이 있었다. 얼은 1982년. 독일 주둔 중 군에서 복무하며 베이비시터로 일하던 중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지만 몇몇 소녀들이 부모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말한 후 그는 8년형을 선고받고 군에서 제대했다. 그는 3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되었고 세인트루이스로 이사했다. 4년 후 그는 새로운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소가 취하되었고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체포는 가석방 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어 그는 추가로 1년을 복역해야 했다. 출소 후 얼은 세인트루이스로 돌아왔고 1년 후 NG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2002년 그는 다시 체포되었다. 수사 결과 얼은 특정 부적절한 자료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FBI는 수개월간의 작전 끝에 그를 체포했다. 한 언더커버 요원이 익명의 계정을 생성하고 꼭 14세 여성으로 가장했다. 얼은 그녀에게 여행비를 보내며 자신의 도시로 오도록 했고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무장한 수사관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집을 수색하자 45천 장의 부적절한 사진과 온라인 포털에서 활동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이 증거 덕분에 이 네트워크에 연루된 60명이 추가로 체포되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대규모 작전이 되었다. 얼은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형기를 마친 후 법원은 그가 사회에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그의 수감 기간을 연장했다. 2019년 그의 DNA가 오래된 또 다른 사건과 연결되었고 수사관들은 그의 교도소를 찾았다.
어른 변호사를 요구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경찰은 강력한 증거를 토대로 협상을 제안했다. 그가 유죄를 인정하면 종신형을 받고 사형은 면제받을 수 있었다. 결국 어른 협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는 1993년 11월 18일 자동차가 갑자기 멈췄고 지나가던 NG가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결국 2012년 8월 그는 법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NG의 어머니는 2016년 세상을 떠나 이 순간을 보지 못했다.